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 오늘은 홍익대학교로 가봅니다. 홍익대학교 문제 3개로 이루어져 있는 독해 한 세트를 지금 보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해설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좀 큰 얘기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기출 해설 강의를 들을 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맹점이라고나 할까요? 자, 크게 2가지 정도를 제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기출 문제라는 것은 이미 공개가 되어 있는 거고 답이 있잖아요. 그럼 가만히 보세요. 기출 해설 강의 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은 답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강의한다는 느낌 받을 때 있지 않나요? 글을 읽고 문제를 풀면서 그 답으로 가야 되는 게 원칙인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근거기 때문에 답이 요거야. 굉장히 멋있죠. 이야. 근데 여러분이 가셔야 될 대학이고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그 시험이잖아요. 왜 다른 사람의 강의를 듣고 있죠? 그것도 수동적으로. 왜 관람자와 구경꾼의 관점에서 기출문제를 바라보고 계시나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그대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정말 황무지와도 같은 황량한 그런 지문 더미에서 근거를 찾아내서 그 근거를 갖고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죠? 근거를 찾기까지죠. 거기가 제일 힘든 거 아니야. 근거를 여러분이 직접 찾아내셔야 돼요. 혹시 내가 그런 데에서 부족한 게 있지 않나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문 제가 가지고 온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2번째, 기출 해설 강의 대부분 선생님들이 지문이 어려울 때, 지문이 길 때, 특히 이런 걸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문제부터 먼저 읽고 지문으로 가라. 당연한 얘기죠.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시험 보러 가면 시간은 제한적이고 지금 문제는 많고 풀어야 될 건 많고, 저라도 문제 먼저 보고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요거 3가지니까 지문 읽을 때 내가 여기서 주안점을 두자. 근데 여러분, 이거는 어떤 지문이든 상관없이 공통되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 하나만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죠? 자, 문제 파악했어요. 지문으로 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지문이 잘 이해가 되면은 다시 문제로 돌아와가지고 다다닥 풀면 돼요. 근데 여러분, 문제 파악하고 지문으로 갔는데 지문에 대한 이해가 불완전하거나 잘못 이해된 거야. 그래서 문제로 갔으면 잘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리게 될 때가 있잖아요. 지금 그게 문제잖아요. 그게 해소가 돼야 되잖아요. 철저하게 지문이 완벽하게 이해되고 내가 필요한 정보에 따라서 그 지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지 않고 온전히 이해해서 그게 올바른 문제풀이로까지 이어지는 거,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인데, 이 지문에 대한 이해가 불완전하게 되거나 아니면 잘못 이해가 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 그 독해 능력이 나한테 있느냐, 이걸 스스로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래, 문제 먼저 파악하고 지문 읽으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설명하시는 강의도 많고, 여러분도 선생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나도 그렇게 되겠거니 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접근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 그건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사정도에 제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워낙 기출문제가 많다 보니까 제가 정말 가고자 하는 대학, 그리고 내 실력에서 좀 노려볼 만한 대학들은 내가 좀 하고, 나머지 대학들은 이제 해설 강의 같은 걸로 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게 내 다른 공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까요. 최소한 영상을 보고 있는 순간만이라도 민활하게 여러분의 머리를, 두뇌를 작동시키고 주체적으로 돌리셔가지고 능동적인 어떤 학습의 어떤 방향,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태도가 망각되거나 훼손당하지 않도록 조심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적용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강의를 나가지만 여러분은 끊임없이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머리를 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보다는 지문이 조금 어려운 걸 제가 좀 고른 거예요. 홍익대학교면 약간 뭐 아주 뭐 어려운 대학도 아니고 아주 쉬운 대학도 아니고 딱 중간 정도잖아요. 2019학년도 우리 기억나나 모르겠네. 에머슨이라는 정말 편입 영어는 당연히 미국과 불가분의 관계인 거고, 미국의 사상적인 토대를 이룬 어떤 사상가로서 에머슨의 그 에세이 하나가 홍익대학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영어는 굉장히 어렵고 영어는 굉장히 옛날식이었지만 문제 푸는데 뭐 어려움 없었단 말이죠. 자, 지금 현상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현상학이라는 학문과 관련된 지문 하나를 제가 가져온 거예요. 현상학이란 말만 들었을 때 지금 오금이 저리시나요? 현상학 모르시나요? 아, 모를 수도 있죠. 아니, 지나가는 사람한테, 아니면 대학생 있잖아요, 아니면 대학원생한테 딱 붙잡아 놓고 진화심리학 설명해봐, 행동경제학 한번 얘기해보라니까. 정치경제학 얘기해보라고, 정신분석학 얘기해보란 말이야. 물어보면은 그 사람들이 바로 따따따따딱 나올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대강의 그림이 그려지겠죠. 어떤 사람은 아주 명확하게 자세하게 그려진 사람도 있겠고, 흐릿하게 그려진 사람도 있겠고, 대략 어디 쪽에서 얘기하는 어떤 얘기다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여러분, 모른다고요? 안 그려지신다고요? 많이 좀 불리하겠죠? 불리할 거예요, 모른다고 한다면. 하지만 우리에겐 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글을 읽고서 그 현상학에 관련된 글을 읽고서 현상학이 뭔지를 갖다가 추론해내고 이 지문에서만 요구하는 현상학만 알아도 성공한 겁니다. 그런 능력을 보기 위한 시험이에요. 지식을 묻고 있는 게 아니라고. 자, 세 문제예요. 29번 보겠습니다. 자, 이 글의 토픽이 무엇이냐? 이거 뭐 토픽 물어보는 게 뭐 어렵습니까? 30번. 일치 불일치. 글 읽고 4개의 선택지 나와 있고, 그리고 가만히 보면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글들을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 해당하는 것만 찾아가지고 일치 불일치만 풀어도 돼요. 31번. 되게 신선한 문제였어요. A, B, C, D가 이게 지금 끊어지는 데가 아니라 빈칸이고요. 거기에 not이 란 단어가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 다시 말하면 not을 하나 빼놓고 not을 갖다가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엄한 곳에 집어넣으면 틀리겠죠. 말도 안 되는 거고. 그죠? 그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본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문 어땠어요? 아까 전에 엄청 길었죠? 자, 이제 주제 일치 불일치, 그 다음에 not,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장 보세요. 자, 갑니다. What is phenomenology? phenomenon이 현상이잖아요. 저거 이제 현상학이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몰라요, 현상학. 철학의 한 분과겠죠. 그죠? 그리고 왜 should 인류학자들 as well as 뭐뿐만 아니라 역사, 심리학, 교육학, 정치경제학 이런 것을 연구하는 student, 그래서 학생이 아니라 이제 연구자입니다. 이런 사람들 외에도 왜 인류학자들이 should be interested in it, 그 현상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걸까? 여러분, 이 글은 누구에게 쓰는 글이에요? 아니, anthropologist잖아요. 아니, 지금 여기 지금 as well as가 있잖아. as well as는 얘는 기본이란 얘기지, 그죠? 얘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as well as 앞에를 강조하는 표현 아닙니까? A, as well as B라고 했을 때 A를 강조하는 거 아니야. 얘네들은 말할 것도 없고 왜 얘네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 지금 이걸 주제예요. 인류학에서 현상학, 인류학이라는 거기서 현상이란 방법론, 지금 이거예요. 지금 끝났어요. 29번 같은 경우는. 그죠?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철학 안에서 현상학이라는 것은 되게 다양하다. 뭐만큼이나 다양하다? 그 현상학을 프랙티스하는 사람들, 프랙티셔너들만큼이나 다양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현상학도 이걸 갖다가 이제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뭐 언어 현상학, 그죠? 아니면 미학 안에서 현상학, 그죠? 되게 다양할 텐데 이 현상학이라는 것도 되게 다양하대요. 그래서 실로 현상학이라는 철학적인 전통에 대한 어떤 개론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소개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이것이
그것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요 25입니까? 가목적어죠. 그럼 뒤에 투부정사가 진짜 목적어겠죠. 자, 현상학에 관련된 어떤 개론서가 있으면 그걸 읽는 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독자한테 이렇게 경고를 하겠죠. overstate, 과장해라. 과장해라라고 경고할까요? 아니죠. 과장하지 말아라. 과대평가하지 말아라라고 경고하겠지. 뭐야? 31번 답 나왔네. A번. overstate 하지 말아라. 정도를, 어떤 정도를. 자, 여러분, to which 이하가요. 그죠? 선행사 디그리를 갖다가 아이고야 엄청 기네. 꾸며주죠. 디그리 다음에 to which 정말 잘 나옵니다. 어느 정도로. 그죠? 어떤 정도. 현상학이 cohere into 한다. 일치한다. 수렴한다. 어떤 공통된, 어그리된 어떤 방법. 그리고 현상학은 받아들인다. 한 가지 이론적인 어떤 아웃룩을. 즉, one set, 하나의 셋. 철학적인 어떤 태제, 뭐에 대한 의식, 지식, 그리고 이 세계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어떤 여러 가지 태제들의 한 가지 세트를 갖다가 받아들인다. 그런 정도, 하나로 수렴되는 정도를 갖다가 너무 오버스테이트 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현상학은 되게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계속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내용을 지금 뭘로 잡아주고 있습니까? 보세요. diversity란 명사로 잡아주고 있잖아요. 이런 diversity의 일부는 계속해서 특징이 되고 있다. 현상학을 인류학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글의 주제는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거예요. 근데 인류학에서 현상학을 사용하긴 사용하는데 현상학이 되게 다채로운 거기 때문에 그죠? 이것도 인류학에서 현상학을 받아들였을 때도 되게 다양한 현상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재밌었어요. 이 부분이 되게 재밌었는데 이 다음이 이 대목 갖고서 문제를 안 냈어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에요. 이 대목 되게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현상학은 되게 다양한 건데 우리는 또한 이 글 쓴 필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는 또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휴리스틱. 휴리스틱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뭔가를 직접 체험해서 내가 부딪혀서 뭔가를 발견할 때를 휴리스틱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러니까 내가 한번 해보고 나서 우리 인류학자들이 한번 해보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그죠? 바로 좁힌대요. The range of its meanings. 현상학의 의미들 갖다가 의미들이 있으면 범위가 되게 넓을 거 아니야. 이걸 갖다 좁힐 걸 또 주장한대요. 아니 지금까지 현상학은 다양하다. 현상은 다양한 것이요 라고 해놓고 나서는 좀 좁힐 걸 갖다가 또 주장한다는 거예요. with so, 우리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넓으면 파괴력 떨어지잖아. 현상학의 잠재적인 어떤 적용 가능성을 갖다가 늘리려고 파괴력을 갖다 늘리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상학을 좀 더 시사적이게끔 우리에게 유익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인류학에게 다른 관련된 학문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보세요. 현상학은 다양한 것이다. 다양하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근데 좁혀야 된다. 되게 역설이잖아요. 보세요. 파라독스처럼 보일지 모르는 것 의미를 제한해. 그것의 사용을 expand하기 위해서. 그죠? 이것이 사실은 in line with, in keeping with, 무엇과 일치한다. 현상학이라는 어떤 학문이 있을 텐데 이거 자체의 가르침과도 통하는 것이다. 원래 현상학이라는 게 이런 거래요. 현상학은 되게 다채로운 건데 좁혀나가는 거야. 나중에 철학할 때 보면 알겠지만 현상학이라는 건 어떤 본질에 다가가기 위해서 막 쳐내는 거예요. 막 가로치기 합니다. 여기는 철학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현상학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글이 어떻게 보면은 현상학적 인류학 뭐 이런 책의 맨 앞에 서문인 것 같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의를 내려준다는 거야. 예비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서비스할 만한, 유용할 만한 그런 현상학에 대한 정의를 딱 여러분에게 제공합니다. 하면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현상학에 대한 정의가 딱 나와 있어요. 현상학이란 연구이다. 하우절에 대한 인간이 어떻게 지각하고 경험하고 이해하는지 뭐를 그런 sociable, materially assembled world 이런 소셜한 사회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조립된 이 세계, 우리가 물려받은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이 세계, 현상학에 대해서 정의를 딱 이렇게 내려주고 있어요.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 되다 보니까 현상학, 어디에서의 현상학? 인류학에서의 현상학은 바로 지각과 경험에 대한 이론인데, 보세요. pertain to, 누구누구에게 적용 가능하다. 누구누구에게 해당된다. 모든 남자, 모든 여자, 그리고 모든 아이, 이 모든 사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적용 가능한 어떤 이론이라는 얘기예요. 그 자체로서 그것은 그 유명한 not only but also네요. 그죠? 인류학자들은 인간들을 연구하는 거 아니야. 뭐 한국 사회로 들어가고 한국 농촌 사회에도 들어가고 파푸아 뉴기니에도 들어가는 게 인류학자 아닙니까? 인류학자들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현장 사이트에서의 지역민들, 그 사람들에게만 적용 가능한 게 아니라, 그리고 정작 나 자신도 인간이잖아. 인류학자들, 그리고 철학자들, 자기 자신의 어떤 지역적인 어떤 삶 속에서의 이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둘러싸인, 그죠? 자,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처럼 둘러싸여 있는 거죠. 나도 나에게 영향력이 있는, 나에게 의미가 있는 타자들에 의해서 인간이 됐든 인간이 아닌 것이 되었든 간에, 그죠?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연구기도 하다는 거예요. 나를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류학계에 있어서, 그죠? 페노메놀로지라는 걸 따라서 되게 보편적인 어떤 차원을 갖고 있네. 다 연구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인류학은 인간을 연구하는 거 아니야. 그죠? 이게 인간을 연구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또한 아주 확실히 되게 반대되는 역설적인 표현이네요. particularistic, 되게 특수적이고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보편적이면서 특수하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에나 통하는 얘기고요. 일반 시장터에 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이런 얘기 해봐요. 귀싸대기 맞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대학 편입입니다. 자, 현상학 가운데서도 우리가 특권을 부여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현상학은 set out, 시도한다. 보여주려고. how자를, 어떻게 경험과 지각이 구성되는지, 뭘 통해서? 사회적 인게이지먼트, 그 다음에 실질적인 실천적 인게이지먼트, 이런 걸 통해서 구성되는지를 갖다가 보여준다. 그리고 되게 템포로라, 우리 그냥 시간이 없는, 그냥 너무 보편적인, 딱 정지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그죠?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템포럴한, 그 다음에 누적되는, 과거의 것이 계속 쌓이고 쌓이는 그런 차원도 있다. 현상학적 설명에는 사람들의 활동에 대한, 그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 인류학적 현상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있는 글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온다. 아주 깊은 차원에서 most profoundly, 현상학의 아주 섬세한 어떤 어휘, 현상학의 어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에 대한? 우리의 신체를 인해비하고 있는 어떤 오리엔테이션들, 그 다음에 사람들의 행동과 관점을 가이드해주는, 그죠? 이런 오리엔테이션들, 우리 몸에는 다 이런 구조가 다 있어요. 그죠? 이런 구조들에 관한, 이런 것들에 대한 현상학의 어떤 설명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것들 차원에서 오게 됩니다. 야, 현상학적 인류학을 연구하려면 이런 지문들을 막 읽고 해야 돼요. 갑자기 대학 가기 싫어지시나요? 가셔야 됩니다. 한번 칼을 뽑았으면 가셔야 된다고요. 자, 이 글의 주제가 뭔가요? 단번에 그냥 알 수가 있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씩 하나씩. 정말 얼마나 택도 없는 선택지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1번, 사람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현상학과 인류학 사이에서. 현상학과 인류학을 지금 구별하는, 얘하고 얘는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글인가요? 얼마나 택도 없습니까? 글을 제대로 이해했으니까 완전히 1번이 답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2번, 현상학 안에서 인류학적인 어떤 접근법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현상학 안에서 인류학적, 완전히 겉과 속이 뒤집어졌네요. 그죠? 3번, 현상학적 방법이 인류학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지문은 더럽게 어려웠는데 글은, 문제는 되게 쉽네요. 그러니까 이래서 문제를 먼저 보고 글로 가란 얘기였어요. 4번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니 뭘 무시하기는. 사회과학이 비경험론적인 방법, 예를 들어서 현상학과 같은 방법론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는가? 정말 황당하죠? 선택지를 만드느라고 출제자도 얼마나 고심이 많았겠어요. 그 고충을 이해해 줍시다. 막 웃으면서. 이제 일치 불일치 문제인데 하나씩 봅시다. 1번. 현상학이라는 것은 철학적인 디서플린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데 Unified Methodology에 기반하고 있는, 다양하다고 그랬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Unified라는 단어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었군요. 2번. 현상학은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죠. 사람의 지각, 경험, 그 다음에 세계에 대한 이해. 아까 perceive, experience, comprehend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답 2번 끝. 나머지 확인합시다. 3번. 현상학적인 방법론을 채택함으로써 인류학에서 괜찮은데 여기서는 연구자들은 좁게 초점을 맞춘다. 필드워크 안에 있는 로컬들에게 얘네한테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스스로 나 자신까지도 바라본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대목이 되게 은근히 헷갈린다는 거죠. 좁혀야 된다. 아까 네로는 있었단 말이야. 그죠? 안 돼. 4번. 현상학적인 인류학은 강조한다. 보편적인 측면. 파티큘러한 에스펙트를 고려하지 않고서. 이것도 완전히 어긋나는 내용이네요. 그죠? 제대로만 읽었으면 이런 게 너무 쉽게 그냥 확 가는 거죠. 31번. 아까 낫의 위치. 아까 1번. 초장의 1번에서 당황했나요? 아니요. 당황하지 마세요. 답은 하나일 뿐입니다. 1번도 언제든지 답일 수 있단 말이야. 그죠? 자, 제가 오늘 이 영상의 목적이 뭐였죠? 홍익대학교 시험 문제가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우리 한번 열심히 풀어보자. 홍익대학교 문제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한번 풀어보자가 아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얘기했었던 기출 강의를 들을 때의 나의 자세, 기출 해설 강의에 빠질 수 있는 맹점, 함정을 벗어나면서 기출 해설을 할 수 있는 분석을 하는 나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영상이었어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마치 인류학에서의 현상학처럼. 알겠습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희 모비디 영어연구소 많이 영세합니다. 더욱더 번창할 수 있도록 주변 분들에게 홍보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